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치매 환자 수도 15분당 1명씩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요. 2039년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치매는 아주 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 우리 사회 이야기가 됐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의 문제로 어떻게 치매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전문가분들 또 치매와 관련된 깊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치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치매에 관해서 의학적인 그런 얘기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7년째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치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실제 그 생활과 또 저희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 책 제목입니까? 네네, 너무 우리 멋지네요. 어르신들이 네. 꽃처럼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네, 느낌으로 네, 썼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신문의 이선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작년에 그 치매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획 시리즈를 썼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치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나라의 뭐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취재했던 여러 인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조기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규현입니다. 저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고 해서 9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요. 네. 그리고 돌보면서 치매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프면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만 좀 급급하지 않나, 왜 돌봄이 보편적 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책 제목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 네. 너무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책 제목이 너무 많은 거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92년생이고 네. 29입니다. 네.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본인의 삶을 추스르기도 어린 나이인데 아버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게 되게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생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체도 같이 뭔가 맞네요. 조직해야 되고, 내가 진로 이행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먹는 뭘 먹을지 쌀지 다치지 않을지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남들보다 2배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인분의 네. 삶을 살았다라고 평소에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아버님이 발병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병원이랑 친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혼 후에 술 먹고 막 이러면서 계속 건강이 악화됐는데 병원 근처에 갈 생각을 못해서 사실 언제 치매가 발병되는지 모르겠는데 환각은 계속 시달리셨고, 제 네. 20살 때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정을 떠난 건 한 4년 전인 거죠. 네. 그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이 책에 그 구구절절 그동안 겪어오신 내용들이 네. 잘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조기현 작가님 목소리로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기현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쫓아온다. 모처럼 친구들과 놀다가 지쳐서 다들 술잔만 홀짝거리면서 누워있을 때 아빠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참을 달린 사람처럼 숨소리가 거칠었다. 몇 시간째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했다. 안기부 사람들 같으니 빨리 와달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면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골목을 누볐고 편의점 테이블을 살폈다. 얼마나 전화를 했을까?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어디야? 어디냐고? 아야, 기현아, 지금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아빠는 말을 멈추더니 어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쿠 하는 신음이 들렸고 전화가 끊겼다.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연결음 끝에 다시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끊지 마. 절대 끊지 마. 지금 어디야? 얘기해봐. 주변에 뭐 있는지 말해보라고요. 아빠가 미쳐버려서 아빠도, 아빠의 정신도, 우리 집 강아지도 찾지 못할 듯 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길 잃은 사람은 못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떠올랐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네. 사실은 뭐 초기에 겪으셨을 법한 작은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매와 관련돼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치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후 막 돌아다니면서 네. 초록이 치매 증상이 그런 환각이나 망상도 네. 있다라고 계속 시달리는 게 있다라고 그때 들었었지. 그때는 사실 뭔지 모르고 네. 계속 검색은 하는데 어디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고. 네. 4년 전에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때 원인이 뭐라고?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막 이렇게 치매 검사 계속 하는데 네. 뭐 1점 차이로 계속 뭐 이렇게 종이로 증명이 안 되더라고요. 간단한 인지 기능을 측정을 하죠 우리가. 네, 네. 예, 그러면 그 점수가 이제 왔다 갔다 했군요. 네. 네. 뇌 영상 촬영도 해보셨고. 아니요. 그냥 MRI를 했었는데 그걸로도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다 제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정밀 검사가 아니라 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계속 생각하다가 사실 네. 아버지를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킨 거죠. 그래서 네. 6개월 동안 의사가 보고 사실 초기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줬었어요. 네. 아버님 그동안 케어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뭔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음. 그게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아빠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혼란스럽고 이 안에서 죄책감도 느껴지고 아빠에 대한 연민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돈 문제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남들처럼 뭐 이렇게 진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뭐 학습을 하거나 배우거나 뭐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다 돈도 없으니까 계속 아빠를 돌보는 일과 제가 제 삶을 사는 일이 계속 충돌하는 거고 계속 양자일택을 하는 순간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장. 고재욱 작가님은 요양보호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보지요. 굉장히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요양원에서는 사실 흔한 일입니다. 네. 제 기억나는 보호자 한 분은 밤에 이렇게 술이 좀 이렇게 드시고 오셨는데 면회를 그 보호자 어머니께서 그 이제 와상이라고 24시간 누워 계시고 비위관 콧줄을 꽂고 8년째 요양원에 계셨었어요. 이분이 그 엄마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엄마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이렇게 흐느끼시는 거예요. 굉장히 요양원에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임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면 이제 어떤 증세들을 나타내게 되고 또 그 증세의 변화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흔한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고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기억력 장애가 이제 제일 먼저 발생을 합니다. 기억력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방금 들었던 기억을 제일 먼저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어저께 뭘 먹었는지 아니면 방금 누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만 까먹게 되는 것. 그런데 옛날 이야기는 굉장히 잘 보존이 돼 계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행동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시게 되죠. 망상 또는 배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망상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도둑망상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또 이제 보면은 정서가 이제 이렇게 그 폭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감동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지시고 표정이 이제 감소를 하신다든지 이제 말기로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먹고 자고 입고
요렇게 이제 또 대소변 보고 요렇게 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이제 많이 손상을 받게 되는 코스가 이제 전형적인 코스고요. 그렇지 않은 치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굉장히 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알츠하이머병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전형적인 증상은 기억력이 먼저 이제 손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 기억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주변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다거나 어휘 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일들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도 비슷할 텐데 네. 이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라 좀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할 만한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병원에 네. 한번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은 어떤 게 전형적인 예일까요? 그게 이제 방금 들은 걸 자꾸 까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뭘 갖다가 실행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뜻한 대로 잘 안 된다. 세 번째가 익숙한 길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네 번째가 이제 자꾸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등에 대한 성격 변화가 생기게 있는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건망증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죠. 통상 이제 다 비슷하니까 저도 자꾸만 뭘 까먹는 게 요즘에 횟수가 잦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사인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악성 건망증 우리가 생각하는 경도 인지 장애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때는 빨리 이제 병원을 오시던지 뭐 주변에 있는 치매 안심 센터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 작가님 경우에도 아버님이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셨습니까? 지금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받아 적은 것 중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일도 못 하고 만나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의점 앞에 테이블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노닥노닥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이러고 저도 계속 이상함을 느끼고. 근데 아버지도 자기가 만약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게 확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나 정말 괜찮다고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그게 사실 가장 힘들었거든요. 사실 치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건 본인도 힘들지만 또 함께 부양할 가족들에게도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병이어서 사회적 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고 떠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 이제 그 사회로 일본은 먼저 진입을 했고 아마 일본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치매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선정 기자님은 일본 취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뭘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저는 큐슈의 소도시 오무타라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도시의 슬로건이 치매에 걸려도 안심하고 외출하며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일 정도로 치매에 좀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도시가 탄광 마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업이 점차 쇠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고령화율이 한 35%, 일본 내에서도 고령도시 2위일 정도로 굉장히 고령자가 많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치매에 관한 그 관심이로 이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도시의 치매 정책의 방향을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그런 격리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뭐 의료라든지 복지나 그런 재정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치매 노인에 대한 대우 자체를 좀 진보시킨다는 그런 좀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예. 한 4가지 정도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치매 코디네이터라는 독특한 제도를 좀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상담부터 뭐 시설 인계 그리고 생활 속 관리까지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가이고요. 이게 시가 개설한 교육 과정을
통과를 하면 그 수료를 하면 라이선스가 주어지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그룹홈이 굉장히 발달된 것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그런 격리 시설 이외에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돌봄을 받는 거 하면 한 데이케어 센터, 주간 보호 시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에 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 집 가까운 곳에 소규모 공가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그룹홈을 만들어서 한 정원 한 20명 내외 이분들이 그냥 경로당 가듯이 마실 가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프로그램도 받고 인지 프로그램도 받고 그리고 보호도 하고. 치매 코디네이터 분들이 하시는 네네네. 그런 예, 일입니까? 제가 만났던 치매 코디네이터 분이 이 소규모 그룹홈의 시설장이셨거든요. 예,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하셨고. 집을 방문하기도 하십니까? 예. 집을 직접 방문해서 픽업을 해 오시기도 하시고, 특히 뭐 보호자가 뭐 급한 용무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휴가를 좀 가야겠다. 근데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 맡기고 뭐 한 최장 한 30일 정도까지는 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보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치매 교육을 좀 강화를 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2004년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치매 올바로 이해하기 교육을 좀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한 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았고요. 치매에 대한 초등학생부터. 네네네. 치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없어야 치매 사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매년 9월에 치매 환자 모의 훈련을 시 대대적으로 좀 실시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치매 노인으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모의 훈련에 참가한 시민들 이제 이 조를 짜면서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약간 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말을 거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어르신 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집이 어디세요? 말씀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바로 관공서나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인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요양 보호사로 일하시면서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니 네네.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또 사실 그 치바시에 있는 그 바람의 마을이라는 요양을 한번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참담한 마음도 들었고 사실은 일본의 그 어르신들이 참 부럽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일본은 1인 1실이 기준입니다. 요양원은. 예. 그분들은 요양원을 집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는 혼자 자니까 낯선 사람과 자지 않으니까 그 1인 1실이 기본이고 문마다 방마다 문패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식사를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TV를 보지를 않습니다. 항상 발이 땅바닥에 닿고 식사를 하시고 그 요양원은 기저귀가 없어요. 물론 인원이 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만 계속 어르신을 화장실에 모시고 가고 그래서 어르신만의 그 패턴을 파악해서 기저귀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양원을 보면 안타깝게도 요양원 그 환자 수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법정 기준인데요. 이게 24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일을 할 때 7분에서 8분 정도를 돌봐드려야 되고 또 3교대 같은 현장에서는 뭐 직원이 연차를 가거나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되면 혼자서 14명 15분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 찬찬한 뭐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에게는 마지막 삶인데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가 없다는 게 또 문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처우라든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저 대우를 해주면서 또 최고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렇게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그와 비교하면 일본의 취재를 하시면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
있다라고 느끼신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격리되는 시설이잖아요. 네. 그로까지 가기 전에 지역 사회에서 돌보는 체계. 네.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 뭐 유닛 이제 그룹홈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카페라고 해서 그 이제 카페처럼 뭐 커피 마시기 아주 들락날락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놔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그 곳에 오셔가지고 뭐 잡담도 나누고 애프터눈 티도 즐기고 노래도 하고 동화책도 뭐 읽고 서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어린 시절 젊었을 때의 네. 물건들도 네네. 굉장히 많이 갖다 놔서 네네네. 그거에 관해서 얘기할 수 네네네. 있는 옛날 그런 노래도 상황들이죠. 틀어주고 네. 예, 그런 카페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좀 생활 속에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네. 증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떠세요? 보호자가 한 사람이 이제 이 중증 치매 환자를 케어를 한다는 거가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게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설에서 이거를 감당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나은 것인데, 요양보호사조차도 지금 굉장히 많은 번아웃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적절한 케어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거기에는 적절한 케어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정말로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뭐 예를 들면 대소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아주 세심하게 봐주시는 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특히 뭐 밤에 자는 문제라든지 배회하는 문제라든지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중증 치매 환자가 되게 되면은 먹고 자고 입고 대소변 보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절한 시간에 잘 돌봐드리는 거가 제일 이제 증상의 이제 완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와상 상태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을 어느 정도의 침대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뭐 수면이 뒤틀린다든지 네.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훨씬 경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얼마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해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의 이제 이 진행 속도 같은 면에 있어서도 훨씬 그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지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원하지 않는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 빨래, 주방에 가서 배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돌아볼 수가 없고 뭔가 인지가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한테는 해드리는데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한테는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그게 네. 힘듭니다. 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치매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뭐 요양원을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좀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7년 전에는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니까 뭐 식사, 프로그램, 환기시설, 의복, 또 운동, 산책 많이들 살펴봐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보호자께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요양원이 제일 좋은 요양원입니다.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조금 깨끗하지 않고 시설이, 그래도 보호자분께서 매일 자주 찾아오시면 환자들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몇 달에 한 번씩 오면 그 어르신은 인지를 하시든 못 하시든 내가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치매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는 멍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요양원이 제일 좋은 요양원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현 작가님은 이 요양원에 대한 경험 네. 있으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경증이고, 근데 어쨌든 진단 받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뭐 여기저기 표도 붙여놓고 집안에 뭐 문턱 조심하라고 써놓고 CCTV 붙여놓고 했는데, 하여튼 또 막 이렇게 화상을
크게 입었는데 또 자기가 화상 입은 거 까먹으니까 뭐 이렇게 보기 흉하니까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또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에나. 네. 근데 요양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미 사회에서는 버려지고 고립돼 있었거든요. 네, 그냥 사람들 만나니까 그렇게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사람들 만나서 서로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딱 갔는데 서로 막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빠가 저렇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지? 약간 이 생각 들었어요. 사람들 무리 안에서 같이 웃음을 나누던 게 언제였지? 혹은 누구 욕하면서 신경을 이제 좀 서면서 네. 좀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호작용.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보호자 많이 찾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시설도 그냥 시설이고 격리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은 왜 공동체라고 공동체 한 종류로 얘기하지 않는가 이 고민을 계속 들었던 거죠. 네. 치매로 가는 이제 발병 원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혼자 고립돼 있으면서 이제 뭐 어휘수도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치매로 가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매를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일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치매 안심마을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도입했으니까 이걸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일본처럼 왔다 갔다 하고 치매 코디네이터를 두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중간 단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그룹홈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카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도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중간 시설이 집에서 왔다 갔다 등 하원을 할 수 있는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인들이 가는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를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아침 9시에 등원을 하셔서 하루 종일 케어를 받으시고 5시에 하원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케어 센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쪽으로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그 실버 거리라고 스가모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치매 어르신들이 서빙을 해요. 예를 들어 떡볶이를 시키면 오뎅이 나와도 즐겨 찾고 그걸 포용합니다. 사회 복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요양원도 사실은 좀 단계별로 어떤 요양원은 좀 심한 분들이 가시는 곳, 또 어떤 요양원은 좀 경증 환자들이 가시는 곳 이렇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혹시나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미 그런 케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는 언제 나오냐 도대체 언제 이 치매는 극복되나요? 같은 질문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증상 완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치매라는 병은 이 물 밑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서 이제 물이 새고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치료제는 물을 부어주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이 구멍을 막는 거에 대한 시도를 정말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매 신약의 개발은 조금 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치료의 대체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재활 치료를 해서 기억력을 높이는 치료를 하거나 다른 요법들을 하거나 운동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비율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매로 이완되는 율을 조금 낮춰보자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운동 부족, 뭐 우울증, 수면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 정도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이 인지 장애로 생기는 율이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해서 조금 병이 생기기 전에 조금 막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신약은 아직까지는 나오기에는 한참 걸릴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치료들이 조금 있기는 있다. 네.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빠지는 기울기를 좀 완화시키는 거. 네. 네. 그거는 얼마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돈의 돈의 폐질이라든지 폐질이. 이런 약을 쓰게 네. 되면은 3년 정도가 이렇게 이제 좋아져요. 네. 좋아지다가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이 갑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당신 도대체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뭐 치료를 하시오라고 하지만 네. 떨어지는 갭이 이제 크니까 이게 관리를 하시는 분하고 쭉 치료를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하고 이제 그 이 진폭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 작가님 아버님 같은 케이스에 뭐 예를 들면 행동 문제나 네. 이런 문제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돌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점이 많고 그 다음에 기능 떨어지는 속도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천천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네. 그 이제 쓰고 있는 현재 약을 쓰는 게 제일 최선이고 진단은 엄청 잘합니다. 맞아요. 치료가 안 돼서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예, 요양원에서도 사실은 네. 그 진단이 굉장히 빠른 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네. 많은 환자들이 내가 무슨 치매야라고 치매 검사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초기 시간을 놓치면 다른 분보다 급격하게 사실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요양원에서도. 네.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그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처럼 네. 위드 치매 이런 식으로 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치매와 함께하는 삶. 네. 그래서 그 2011년에 영국 그 디자인 위원회라는 정부 기구에서 프로젝트를 한 게 있는데 치매와 함께 잘 살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Living Well with Dementia라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네. 예. 근본적으로 치매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고쳐야 되는 그런 대상의 질병이 아니라 그냥 네. 함께하는 나이 들매 한 자연스러운 한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어떨까? 네, 그 가족들이 케어해야 하는 그 시기가 5년만 늦춰져도 예, 이제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를 얼마나 늦출까가 핵심인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팩터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업적인 성취도가 높은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그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지 예비력이라고 이제 얘기해서 치매가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방으로 자꾸만 이제 지금 오늘 사실은 토크 콘서트의 목적도 그렇고 이제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관리가 되는 병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젊어서부터 노력을 하면은 한 40%까지는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에이 뭐 40%뭐 그까짓 거라 근데 절대 그까짓 거가 아니고 엄청나죠. 이게, 예, 엄청나요. 40%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냥 성인병 예방하고 이런 것만 하면은 그 정도의 단순한 걸 가지고도 사실은 30-4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포용 사회 또는 치매 관용 사회 이렇게 가려면 지역 사회에서 치매를나 인지 장애를 이렇게 쭉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돼요. 거기에 일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매 예방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서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1년에 치매로 발생하는 돈이 16조 3천억 원이래요. 네. 근데 이것만 관리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치매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그것만 제대로 해도 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제로 치매 환자분을 모시고 살고 이렇게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할 때 사회적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아버님을 돌보시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셨어요? 뭐 저는 일단 젊은데 돌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구경거리죠. 일단은 뭐 다들 뭔 일 있으면 항상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고 다들 동네에서도.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약간 좀 완전히 혼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예.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비참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뭔가 양가적인 마음, 뭔가 관심 안 가져주, 근데 관심 안 가져주면은 계속 고립되는데 가져주면 또 가져주는 방식이 너무 딱 그냥 불쌍한 이렇게 치매 걸린. 근데 저는 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당연히 치매 걸리고 아프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이 어떤 결여가 생기거나 연약해졌을 때 그게 뭐 개인의 책임을 묻거나 아유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하지라거나 타박을 듣거나 혹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먼저 전 사회가 다 그렇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가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한 이제 8년 차인데 제가 수백 명을 봤습니다. 환자들을. 그 중에 한 100여 명은 돌아가시는 것도 제가 봤고. 근데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고위 공직자도 계셨고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모든 직업군을 거의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농부도 계셨고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운동을 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이 치매라는 병이 따로 누가 걸린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나도 걸리고 우리 부모님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지증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그 사람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병에 걸려서 그 병의 증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가 아니라 저거 모질란데 부족한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해버린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병의 증상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듀셀도르프의 그 치매 카페 이졸데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뭐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뭐 모여서 이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이 한 90대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시켜보면 대답도 잘하시고 전혀 이렇게 치매 환자처럼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좀 경증 상태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60대 때부터 치매 증상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관리를 하셨는데도 병증 자체가 확 악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관리를 참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까지 그냥 뭐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이제 국가 책임제를 선언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어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에 있어서 제일 큰 것이 이제 근간이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가 256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 그 때문에 256개 치매 안심센터의 위치는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거죠. 각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각 보건소에 예, 있고. 지자체 보건소 있고 네. 지금 뭐 중앙치매센터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컨트롤 타워로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네. 거기 가면 뭘 해주세요? 선별 검사, 정밀 검사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조금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예. 싶으시면 정신 건강 측면에서 네, 그럼 한번 같이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고. 네. 네.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운동 치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편에 네. 속해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고요. 네. 두 번째 면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MRI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인지 검사 같은 거에 가격이 대폭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적어진 것이 이제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도 MRI 검사를 해주실 수 있는 커버가 지금 가능한 수준이 됐고 또 이제 이게 MRI가 추적 검사까지도 이제 이 MRI 검사가 이제 가능하게 돼서 정밀 검사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커버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 이게 이제 큰 저는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의 세 가지 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온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나 근데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각별한 고통에 시달릴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요양원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고 뭔가 이 인지 재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코로나19가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대를 이 치매 관용 사회는 어떻게 관통해야 됩니까? 네. 해답을 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네. 없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돼 버려 가지고요. 네. 일단은 지금 조금 난맥상이나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오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 병원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이제 초진율이 떨어지고 있고 재진율도 상당히 이제 본인들이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신 오셔서 약만 타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약 탈 때도 오래오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 3개월, 뭐 6개월 막 이렇게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중간 단계에 이분들의 이제 어떤 증상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살펴서 적절하게 약을 좀 쓰거나 이렇게 뭐 치료를 해드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치매 안심센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처음에 저희 2, 3월 달에도 이제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로 선별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도 이제 거의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이제 선별 검사든 인식 개선 사업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 있어서의 가족들의 면회가 차단이 되고 저는 비대면 돌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 돌봄 같은 것이 어쩔 수 없이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모니터라도 좀 보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시도를 조금 해드리는 게 네. 조금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제 가족분들이 면회를 오는 걸 이제 꺼려하실 거 아니에요. 혹여 나 때문에 부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실까봐 못 옵니다. 못 오죠. 네. 오고 싶어도 못 오죠. 못 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요양원은 화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휴대폰을 갖다 드리면 이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누가 누군지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요양원에서도 어떤 좀 큰 화면에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럼요. 계속적으로 치매라는 그 병이 저는 사람이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들을 자꾸 봐야 하니까 그런 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불만이 그거인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그리고 또 보호자들과 좀 함께 얘기하면서 좀 더 안전한 면의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무조건 지침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야 되나? 바로 사실은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가는 게 맞나 싶은 게 극장은 다 시설이 다 돼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떤 왕진 전문 의원 하시는 의사분을 만나는데 자기네들 어쨌든 다 소독하고
마스크 딱 쓰고 장갑 끼고 해서 대면해도 네. 정말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대면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이 눈짓 오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회성이 형성되는 거고, 저는 아버지가 그것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어서 빨리 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면이라는 걸 너무 쉽게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양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양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침을 어겼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너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손도 잡지 마라. 만약 그 잡는 걸 CCTV에서 확인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좀 떨어져 어르신 인사 지금 못 잡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이 나쁜 놈 손도 안 잡아주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네. 또 좀 더 좀 깊은 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의 도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관용 사회가 되죠. 네, 그리고 함께 가는 사회가 제가 되고.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치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병에 대한 단어겠지라고 했는데 어리석고 우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치매 환자예요라고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리석고 우둔한 환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2000년도에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 그 국민적인 공모 통해 가지고 이제 인지증이란 말을 쓰고 치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실시하고 12년이 지났는데도 치매라는 단어를 쓰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책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여쭤봐서 이 단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그 노망났다라고 했잖아요. 노망? 노망났다. 네. 예,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순화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단어도 좀 더 순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뭐 의사협회에서는 제안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그 정신분열병이라는 병이 있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조현병이라는 걸로 이제 바뀌면서 그래도 조금 좀 순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정신과 학회 하나만 움직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치매는 보고 있는 과가 많아요.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인지증이 참 좋은 단어예요. 이상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따라 그래서 쓰기도 인지증이라고 따라 쓰기도 참 지금 모호한 상태가. 예,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서 선수를 친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닌데 치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음도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순한 발음으로 하는 순한 발음의 용어를 쓰는 것도 사실은 이 병의 이 낙인 효과를 조금 좀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서 오는 발음에나 아니면 병 자체에서 오는 이런 편견의 효과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물학적인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그 노인 인구를 떠받쳐야 될 노동 생산 인구는 많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치매 문제는 한 개인의 그런 아픔을 넘어서서 가족 또 사회의 문제가 됐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치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특히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치매 관용 사회로 함께 가야 할 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CPBC FM 특집 노노케어 시대 치매 관용 사회를 꿈꾸다 함께 해주신 임현국 교수님, 또 이선정 기자님, 또 고재욱 작가님과 조기현 작가님, 또 그 굉장히 내밀한 경험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